지난번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장 소드마스터 척준경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화살 하나로 몽골을 물리쳤던 우리나라 최고 보우마스터 김윤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세기 당시 세계는 거의 몽골 제국의 것이었습니다. 몽골이 30년 동안 고려를 공격하면서 결정적인 전투의 패배로 인해 철수하게 된 것은 딱 2번이었는데 2차 침입 때 처인성 전투와 5차 침입 때 충주성 전투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몽골군을 격파한 고려대장이 모두 김윤우였던 것입니다. 1231년 몽골의 1차 침입 때 고려는 자주성, 귀주성에서는 승리했지만 수도 개경이 포위를 당하자 몽골과 강화협정을 맺어 몽골 점령지를 관리하는 몽골 제국의 관리인 다루가치를 설치하고 막대한 공물을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몽골군이 돌아가자 당시 무신 정권의 최고의 실권자였던 최후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 몽골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몽골 제국은 1232년에 2차 고려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은 홍보건의 안내를 받아 고려를 쉽게 침공할 수 있었습니다. 홍보건은 고려인이었지만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반역자 집안이었습니다. 홍보건의 아버지 홍대수는 인주도령으로 있던 중 몽골이 거란군을 뒤쫓아 고려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항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홍보건도 1231년 몽골 1차 침입 때 이미 살리타이에게 항복했습니다. 이후 서경낭장으로 고려에 남아있으면서 몽골과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고려 내부에서 몽골이 설치한 다루가치를 죽여 몽골과 싸우자는 분위기가 생기자 다루가치가 죽으면 몽골이 바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서경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서경 주민들의 난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홍보건은 살리타이의 몽골군이 고려를 2차 침입하자 자신의 세력을 몽골군에게 합치고 길 안내를 하며 고려의 지리를 잘 몰랐던 몽골의 침입을 도와줍니다. 몽골군은 홍보건의 도움으로 서경을 무난히 함락시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개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후가 이미 조정을 강화도로 이전한 후였기 때문에 살리타이는 강화도를 건너서 공격을 할까 고민하다가 고려 전체를 불태워버려서 고려왕이 결국 강화도 밖으로 기어나오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살리타이는 고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빠른 속도로 남하의 처인성에 이르게 됩니다. 원래 살리타이 목표는 경기도 광주를 점령하고 남부지방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성은 끝끝내 함락되지 않았고 진로를 용인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용인에 와보니 주민들은 전부 피난 가버려 빈성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살리타이는 인근에 있는 처인성에 조세 창고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군량 확보를 위해 처인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용인의 주 방위성은 처인성이 아니라 보계산성이었습니다. 처인성은 둘레가 425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토성이었는데 천민들이 거주하는 곳이었고 이곳에는 정규군도 없었습니다. 성 안에 조세 창고가 있어 일부 군인과 승병 그리고 인근 향소 부국민들 100명 정도가 남아 세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굳이 싸워도 되지 않을 정도의 초라한 병력과 작은 토성은 살리타이에게 매우 쉽게 보였습니다. 저 작은 토성쯤이야 어서 점령해버리고 군량이나 챙겨서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처인성 근처에 도착한 살리타이는 병력을 3개로 분산 배치해서 완벽한 포위망을 설치했습니다. 강력한 몽골군이 작은 토성을 포위했음에도 처인성의 백성들은 싸우기로 결정하고 승려 김윤우를 대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김윤우는 백성들에게 무기를 나눠주고 적들의 주요 공략지로 판단한 처인성 동문 밖에 저격수 수십 명을 배치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00명 정도의 작은 성 전투였기 때문에 방심한 살리타이는 직접 일부 기병을 데리고 처인성 동문을 정찰해 왔습니다. 살리타이를 본 김윤우는 화살로 살리타이를 명중시켜 죽게 만들었습니다. 몽골군의 총사령관이 전사하는 경우는 몽골 제국 전체 역사로 봐도 손에 꼽힐 정도였기 때문에 몽골군은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이에 처인성의 승병과 천민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몽골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총사령관이 죽는 순간 전투를 멈추고 돌아가는 습성이 있던 몽골군은 퇴각했습니다. 이렇게 몽골의 2차 침입은
김윤우의 화살 한 발로 종결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사령관이었던 탕군은 고려와의 강화를 체결하고 굉장히 다급하게 철군했다고 합니다. 동사 강목에는 몽골 군사는 일시에 함께 돌아가지 않고 혹은 먼저 가기도 하고 혹은 뒤에 떨어지기도 하고 동으로 갈까 북으로 갈까 망설이며 향할 곳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사 열전 김윤우에서는 몽골 원수 살리타이가 와서 성을 공격하자 김윤우가 그를 활로 쏘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살리타이가 맞은 화살에 대해 원나라의 공식 기록인 원사에는 유시 즉 난데없이 날라온 화살에 맞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려조정은 살리타이를 죽인 김윤우에게 무인 최고인 정삼품 상장군 벼슬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김윤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투할 때 저는 활이나 화살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찌 함부로 무거운 상을 받겠습니까? 라며 같이 싸운 병사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화살을 맞춘 것이 김윤우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 몽골군을 상대로 처인성 전투를 이끈 대장이 장수가 아닌 승려 김윤우였고 그가 이끌었던 사람들은 정규군이 아닌 일반 백성이었습니다. 고려조정은 처인부국을 처인현으로 승격시키고 공을 세운 관노와 부국민은 면천시켜줍니다. 김윤우는 출가해서 승려가 되고 백현원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백현원은 관영 숙박시설인 원이었고 김윤우는 그 원의 무승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김윤우가 무승이었기 때문에 전쟁 전부터 전술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후는 사실 김윤우를 상장군으로 임명해서 몽골 항쟁의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강화도 천도를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몽골 항쟁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김윤우가 상장군을 거절하자 종육품에 임명되면서 김윤우는 승려가 아닌 무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강화도에 들어간 귀족들은 거기서도 사치를 누렸고 심지어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려고 한겨울 추위에 백성들을 징발하고 얼음을 실어 나르게 하여 빈고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군사가 강화도에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려의 백성들은 몽골군에게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었고 살기 위해 스스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1233년 홍보건은 서경에서 고려조정 관리를 죽이고 성을 빼앗아 몽골에 바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후는 자신의 가병 3000명을 보내 서경을 진압하면서 홍보건의 아버지 홍대순을 비롯한 가족들을 인질로 잡았지만 홍보건은 쥐새끼같이 몽골로 도망쳐버립니다. 여기서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홍보건은 이후 몽골의 관리가 되었고 세력가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원사에 홍보건 열전이 있을 정도로 몽골 안에서 대단한 지위에 올라 고려조정이 홍보건에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최후는 홍보건의 환심을 사려고 인질로 잡고 있던 홍보건의 아버지에게 대장군의 벼슬을 주었는데도 홍보건은 끝내 고려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홍보건은 몽골에 2, 3, 4, 5, 6 침입 때 5번이나 몽골군과 함께 쳐들어왔습니다. 그 고려를 침공한 몽골은 1241년 오고타이칸 사망으로 몽골군이 철수해 3차 침입이 종료되었고 1248년 구유쿠칸의 사망으로 몽골군의 4차 침입이 종료되었습니다. 고려의 정벌을 마무리 짓기 위해 몽골 황제 몽케칸의 숙부로 야굴대왕이라고 불리는 에쿠가 몽골군을 이끌고 1253년 몽골의 5차 침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인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김윤우는 21년이 흐른 뒤 방호별감이 되어 충주성에 내려와 몽골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이 충주산성을 포위하면서 2달이 지났고 충주산성이 무너지면 경상도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릴 상황이었습니다. 몽골군에게 싸우지도 않고 투항한 지방관들이 백성들을 몽골군에게 넘겨 몽골군 앞에 화살바지로 세워져 있기도 했습니다. 충주성에는 식량과 식수가 떨어져 갔고 성 안의 사람들은 모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윤우의 눈에 노비와 천민들만은 전의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몽골 1차 침입 때도 충주를 지켰던 건 노비와 천민들이었습니다.
비참한 노예로 계속 사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게 되어도 다를 게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몽골의 침입이 있을 때 양반과 관리는 도망가 버리고 노비군이 남아서 성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나고 나면 도망쳤던 양반과 관리는 돌아와 몽골군이 약탈해간 물자를 노비들이 훔쳐갔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게다가 노비군을 지휘하던 노비를 죽이고 다시 노예로 부리려고 했습니다. 이에 노비군이 난을 일으키자 무신 정권은 군대를 보내 난을 진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신 때문에 김윤우는 노비 문서를 모두 가져오도록 해 그들 앞에 쌓아두었습니다. 만일 힘을 다하여 싸워 이긴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벼슬을 줄 것이다. 그리고 노비 문서에 불을 질렀습니다. 노비들이 환호성을 지르자 그동안 몽골군에게 빼앗은 소와 말까지 공에 따라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노비들은 천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늘에서 내린 기회였고 김윤우가 노비 문서를 불태우는 모습에 사기가 치솟게 됩니다. 다음날 성문이 열리자 기마병을 앞세운 노비군들이 바람처럼 내달려 적진속을 헤집으며 죽음을 무릅쓰고 적에게 돌진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공격에 몽골군은 대혼란에 빠졌고 결국 포위를 풀고 퇴각하게 됩니다. 그 후 몽골은 고려를 침공할 때마다 분풀이라도 하듯 충주성을 공격했고 충주민들은 그때마다 필사적으로 성을 지켰습니다. 자유민이 된 백성들은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땅과 형제들을 지켰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몽골 군대를 처인성에 이어서 충주성까지 2번이나 막아내 대단한 무공을 세운 김윤우는 고려가 몽골 내정 간섭기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변하면서 공이 오히려 죄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윤우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들은 사라져갔습니다. 그 다음 조선 역시 유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승려 출신 김윤우는 주목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나라의 위기가 닥치자 의병이 일어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병문이 붙을 때 김윤우란 이름은 다시 등장했습니다. 김윤우는 화살 하나로 몽골군을 물리쳤다. 김윤우는 2번의 승리가 모두 노비와 천민들과 함께 얻어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고려가 몽골 침략에 맞서서 저항한 것을 두고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군인들이 싸웠는데 고려는 모두가 나와서 싸웠다. 자유의 거대한 힘을 깨달은 김윤우와 해방된 노비와 천민이 이루어낸 위대한 승리였지만 신분 구별이 확실한 조선에서는 확실히 환영받을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조선은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공을 세워도 신분을 상승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몽골의 개가 된 홍복원의 말로는 비참했는데 몽골만 믿고 아나무인에 보이는 게 없었던 홍복원은 영령공 왕준을 업신 여기고 모함했습니다. 하지만 영령공 옆에는 데칸의 딸이자 공주인 몽골 황족인 아내가 있었고 왕준의 아내가 몽골 조정에 고발했습니다. 몽케칸은 그 즉시 홍복원의 제거를 명했으며 홍복원은 이를 알고 도망치려다가 장사 수십 명에게 몽둥이로 박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